이제 소리 들리나요? 아, 네. 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잠깐 마이크 사고가 있어서 죄송하고요. 네, 이렇게 강의를 기회로 목요에 다시 실록이 화창한 계절에 돌아오게 되니 너무 좋습니다. 저는 오늘 여성을 위한 의학과 돌봄, 여성주의 의료에 대해서 이 교양 강좌 강의를 맡았고, 현재는 산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굉장히 긴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의료기관에서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이름을 들으시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긴 이름을, 복잡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의료기관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의료인들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의료인들이 힘을 합치고 돈을 합해서 만들어가는 그런 의료기관이고요. 제가 일하고 있는 이 산림이 산림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은 이유는 산림이라고 하는 것을 약간 중의적인 의미를 담아서 지었습니다. 그 생명을 살린다라고 할 때 그 살림이라는 것과 우리 일상적인 살림살이, 일상 우리 생활을 뒷받침하는 어떤 살림살이, 그런 것들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서 산림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역 주민들과 페미니스트들이 함께 지었습니다. 제 소개부터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름은 추혜인이고요. 얼마 전에 왕진 가방 속의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제가 강의 전에 이렇게 제 소개를 드리는 이유는 페미니즘, 그것도 일종의 페미니즘이기 때문입니다. 페미니즘은 어떤 절대적인 옳은 지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맥락에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지식들이 다르게 해석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을 기조로 가지고 있어서, 저는 그런 입장에서 제가 서 있는 위치, 제가 어떤 지식을 이해하고 있는 맥락, 이런 것들을 밝히기 위해서 먼저 저의 소개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처음에 이제 서울대 공대를 입학을 했었고요. 어렸을 때의 꿈은 엔지니어였습니다. 근데 공대에 입학을 해서 학교 다닐 때 성폭력 상담소라고 하는 여성단체에서 대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자원활동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때가 마침 1996년에서 97년으로 넘어가는 그 겨울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성폭력 특별법이 제정된 것이 1995년이었기 때문에 제가 한국 성폭력 상담소에서 자원활동을 했던 것은 성폭력 특별법이 제정되고 나서 채 2년도 지나지 않은 그런 때였습니다. 그렇게 성폭력 특별법이 제정된 지 얼마 안 된 시기이다 보니 당시에는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일들이 굉장히 힘들었던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성폭력 피해자의 입장에서 그 피해자에 대해서 증언해줄 그런 의료인들이 너무 절실하게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그 성폭력 상담소의 여러 상담 선생님들이 하고 계셨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저는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다시 의대를 들어가게 됐어요. 내가 그 의사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배경에는 고등학교 때 제가 도서관에서 선생님에게, 영어 선생님에게 성추행을 당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선생님에게 성추행을 당하고 나서 당시에는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못했어요. 선생님과 나만 아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선생님을 그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어서 굉장히 소심한 반항으로 영어 수업 시간에 수학 문제를 푸는 그런 저항을 계속했습니다. 혼자 1년 동안 고등학교 3학년 내내 이제 그런 저항을 하다가 드디어 대학에 와서 성폭력 상담소에서 자원활동을 하면서 나처럼 성폭력 피해를 당하고도 신고하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자기 탓을 하고 있는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좀 용기를 갖게 됐고, 그래서 아마 다시 수능을 쳐서 의대에 들어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듬해에 다시 저는 의대로 들어오게 됩니다.
의대 입학 합격 소식을 듣고 나서 제가 제일 처음 했던 것은 성폭력 상담원 교육을 받는 것이었어요. 내가 의대에 입학했던 이 마음을 잊지 말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성폭력 상담원 교육부터 먼저 받았는데, 그때의 제 생각에는 의대 교육보다 이게 나에게 더 중요할 거야 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도 성폭력 상담소나 여성민우회나 여러 여성단체들에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의료 지원을 우리 의사나 간호사, 의료인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성폭력 상담원들이 기본적인 의료 지원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되는가, 이런 강의들을 많이 하게 됐었고요. 그런 경험들과 그리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 살림이라는 이름의 주민들이 함께 만드는 의료협동조합을 만들어왔던 경험들을 가지고서 이 왕진 가방 속의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책을 이제 작년에 썼는데, 당연히 잘 모르시겠지만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나름대로 되게 반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의 책 이런 거에 선정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드라마 제작도 계약을 했답니다. 드라마 작가분이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보면서 왕진 나가는 여자 의사가 나오는 슬기로운 의사생활 같은 어떤 드라마가 있으면 좋겠다, 자기가 그런 걸 쓰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제 책이 나와서 이거를 보고 바로 드라마 계약을 하고 싶다, 이렇게 연락이 오셔가지고 네, 계약도 잘 했고, 계약금은 한국성폭력상담소와 산림의료복지사회적 협동조합에 또 후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드라마 작가분이랑 만남을 가졌는데, 그분이 저한테 첫 질문으로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책을 팔고 싶지 않으셨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요, 저는 책을 팔고 싶었는데요. 저는 사실 꿈이 베스트셀러 작가인데요. 이렇게 대답했더니 그 드라마 작가님이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고 싶으셨다면 책 제목에서 페미니즘은 빼셨어야죠 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는 사실 깜짝 놀랐어요. 페미니즘이라고 이름이 붙어있기만 하면 그냥 거르는, 내용이 어떤지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믿고 거르는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많단 말인가,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는데, 그 질문을 이제 하고 나서 드라마 작가분이 계약을 하기 전에 두 가지를 합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두 가지가 합의가 안 되면 계약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첫 번째는 제목에서 페미니즘은 빼겠다. 드라마 제목에 페미니즘이 들어가면 너무 큰 논란과 분란이 일어날 것 같다. 그래서 성공하는 드라마가 되려면 내용적으로는 그렇지 않더라도 어쨌든 제목에서는 페미니즘 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두 번째는 원하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연애를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제 캐릭터가 드라마에 나오면 연애를 하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국의 의학 드라마는 대부분 의학 연애 드라마, 의사들의 연애 드라마이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훌륭한 여자 배우님이 멋진 연애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겠죠? 그래서 저는 그 두 가지에 합의를 하고, 지금 드라마 제작은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즐거운 마음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진료입니다. 산림의료복지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산림의원이라고 하는 1차 의료기관에서 실제 진료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 왕진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 책 제목처럼 왕진 가방을 들고 동네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병원에 오지 못하시는 분들을 가정으로 또 시설로 찾아가는 그런 왕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산림의료복지사회적 협동조합 산림의원에는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이 많이 내원을 하시는데요. 사실 이 여성 쉼터와 주치 진료를 하기로 협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료 지원을 해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왜 이분들에게 진료 지원이 좀 절실히 필요하냐면, 그 성폭력, 가정폭력 쉼터에 나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가해자를 피해서 도망을 쳐 나오신 분들이 많은데, 우리나라 주민등록번호와 건강보험은 아주 긴밀히 엮여 있어서 이분들이 건강보험을 사용을 하시려면 그 건강보험 가입자가 대체로는 남편 혹은 아버지로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 가입자의 건강번호증을 사용을 해야 되는 일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피해자 여성의 입장에서는 이 건강보험 가입자가 마치 보호자인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가해자인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또 본인이 가해자인 그 건강보험 가입자는 자신의 건강보험증을 누가 어디에서 썼는지를 나중에 조회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정보를 토대로 해서 혹시 피해 여성이 진료를 받은 의료기관을 찾아와서 여성들이 살고 있는 쉼터의 위치가 노출이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많이 걱정이 되어서 전혀 주민등록번호나 건강보험을 적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진료를 받으실 때. 그러다 보니 100% 비보험 진료로 하셔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 요즘은 이제 쉼터에 입소를 하시려고 하면 코로나 검사도 해야 되고, 코로나뿐만 아니라 결핵이 있는지 없는지, 또 다른 감염성 질환들, 집단 생활을 하기에 조금 힘든 감염성 질환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시설 입소 전에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건강보험에서 전혀 적용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있었는데, 제가 일하는 산림의원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트랜스젠더를 포함해서 LGBTQ, 레즈비언, 게이, 이성애자, 트랜스젠더, 이런 퀴어들에 대한 차별 없는 진료를 하는 것으로도 좀 알려져 있고요. 동네에서 왕진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커뮤니티 케어, 동네 자체를 건강하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을 잠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좀 여성주의 의료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건지 이런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성주의 의료라고 하면 이게 의학이야? 사회학이야? 아니면 여성학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저는 그거 다라고 생각합니다. 의학이자, 사회학이자, 여성학이자, 어떤 세계를 보는 관점이기도 하고 우리 몸을 보는 새로운 관점이기도 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에서 HIV, 에이즈 환자 중에 여성 비율이 많이 증가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고요. 15살에서 24살 사이의 젊은 여성들을 놓고 보았을 때 이 여성들이 같은 나이의 남성들보다 HIV 양성, 즉 이제 HIV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6배나 더 많았습니다. 왜 이렇게 여성들만 HIV 감염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을까? 이 여성들만 성적으로 문란해서? 그런 건 아니겠죠. 이 여성들의 삶을 면밀하게 들여다보았을 때 남성에 비해서 자신들의 삶과 신체에 대한 통제권이 약하고 또 HIV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도 잘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경제적인 의존 관계에 있어서 아버지에 의해 나이가 많은 남편에게로 매매 결혼이 되거나 혹은 어쩔 수 없이 성매매에 종사하거나 혹은 성폭력, 가정폭력, 가족 내 성폭력 이런 여러 가지 폭력들에 노출이 되어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안전한 성관계 자체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심지어는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코 안전하고 건강한 성관계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나이대의 여성들이 같은 나이대의 남성들에 비해서 집중적으로 HIV 감염률이 높아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건 굉장히 이제 큰 보건의료의 이슈니까요. HIV 감염률이 높아지고 있다.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이냐? 굉장히 많은 자원이 투여가 됐습니다. 콘돔을 나눠주기도 하고 HIV에 대한 교육을 하기도 하고 캠페인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개입들이 있었는데요.
이 무수한 개입들 중에서 실제로 이 여성들의, 젊은 여성들의 HIV 감염 확산을 떨어뜨린 거의 유일한 개입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돈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한 달에 일정한 액수의 돈을 이 여성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을 때, 이 젊은 여성들은 그 돈으로 성매매를 하지 않을 수 있었고,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탈출할 수 있었고,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몸에 대한 어떤 통제권을 회복을 하기 시작하면서 드디어 이 감염의 위험에서 좀 벗어나게 됐던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의료적인 것으로 보이는 어떤 문제들, HIV 감염이 높아지고 있어 라고 하는 건 굉장히 의료적으로 보이는 문제들인데, 이런 문제들도 사실은 성차별이 그 근저에 깔린 원인이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의료에서의 어떤 페미니즘, 여성주의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고 있는 것인데요. 저는 한 4가지 정도로 그 영역을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일단 우리 여성들의 건강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이 의학이 알고 연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과 생식과 관련한 그런 건강과 권리에 대해서도 더 알아야 하고,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같은 젠더폭력에 대해서도 의학이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각각의 질환에 있어서의 젠더 차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의학 지식이 많이 발전하면서 어떤 특별한 질환들은 여성들에게 좀 더 많은 것이 있다. 남성들에게 유병률, 이걸 유병률이라고 하는데요. 남성들에게서 유병률이 높은 질환과 여성들에게 유병률이 높은 질환이 다를 수 있다. 또 똑같은 질환이라고 하더라도, 이를테면 또 동일한 심근경색이라고 하더라도 남성들에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가슴을 조이는 것 같고 쥐어뜯는 것 같고 하는 그런 통증의 양상과는 좀 다르게, 여성들은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속이 더부룩한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증상이 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사실이 점점 많이 알려지고 있고요. 똑같은 약을 쓸 때도 어떤 약들은 여성들에게는 용량을 적게 써야 된다거나, 그 몸무게를 감안을 할 때에도 몸무게를 빼고라도 몸무게가 더 많이 나가는 여성들도 몸무게가 적게 나가는 남성들보다 약 용량을 줄여야 하는 경우들이 있다든지, 아니면 여성들의 어떤 호르몬 작용 때문에 약의 효과나 이런 것들이 달라지게 나타날 수 있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점점 더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성의 건강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많이 알아야겠다. 이런 것이 여성주의 의료에서의 첫 번째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이슈는 성소수자 건강 문제를 포함해서 이 건강에 미치는,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의 여성들의 HIV 감염률처럼 이런 건강에 미치는 불평등이나 차별, 혐오, 이런 거의 악영향을 인지하고 그것을 어떻게 의료에서부터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인지, 이거를 고민해야겠다라고 하는 이슈가 하나 더 있을 겁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이슈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진료실 안에서 의사와 환자 간의 권력의 차이를 좀 인지하고, 그래서 진료실 안에서 의사에 의한 환자에 대한 성폭력 이런 것들을 예방하고 여성 환자들과 의료인들이 올바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도 여성주의 의료에서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직도 그 성폭력, 성추행의 위험 때문에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한다는 여성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제가 예전에는 내시경을 했었는데, 수면 내시경을 할 때 많은 여자 환자분들이 오셔서 자기는 평생 한 번도 수면 내시경을 받아본 적이 없다. 혹시라도 수면 내시경을 할 때 자기한테 무슨 짓을 할까봐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받아본 적이 없다. 그래서 여기가 내 평생 첫 내시경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저는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필수적인 의료고 누구나 받아야 하는 검진인데 그런 두려움 때문에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는데, 그 두려움이 단지 그냥 두려움만이 아니라
실제로 어딘가에서는 또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이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그냥 가지지 마세요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종류의 두려움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참 마음이 아팠고 어디에서라도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우리가 같이 만들어 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의료계 내에서의 성폭력이나 성차별을 인지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도 여자 의사지만 네. 병원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병원에서 여자들은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지위가 낮아진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얘기인지 궁금하시죠? 그 의사들 중에 나이가 많은 여자 의사들이 큰 대학병원에 많이 없던 시절에, 그렇지만 이제 젊은 여자 의사들은 점점 많아지고 있던 시절에 병원 내에서 수술장에서 모두 다 똑같은 복장을 입으니까요. 수술장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여성은 청소 노동자, 그 다음 나이가 많은 여성은 오래된 간호사들, 가장 나이가 어린 여성들이 이제 막 신규로 들어온 의사들. 그래서 여성들은 나이가 많아질수록 점점 지위가 낮아지고 남자들은 나이가 많아질수록 점점 지위가 높아진다. 가장 나이가 많은 남자는 교수, 나이가 좀 적은 남자들은 이제 뭐 임상 강사, 레지던트, 나이가 어린 남자들은 인턴, 뭐 학생 이런 식으로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되게 자조적으로 웃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의료계 내에서도 여성들은 여성이라고 하는 성별 때문에 차별을 받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가고 싶어 하는 과를 선택하기가 힘들고요. 이를테면 안과나 피부과 이런 곳에서는 아주 공개적으로 우리는 한 해에 여자 레지던트는 1명만 뽑는다, 2명만 뽑는다 이런 식으로 그 숫자를 심지어 공개를 하는 그런 과들도 있었기 때문에 여학생들은 약간 여학생들끼리 경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어요. 어떤 과를 내가 가고 싶은데 나보다 성적이 높은 여학생들 중에서 그 과를 지원하는 친구가 있으면 나는 애시당초 그 과를 포기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이 의료계 내에서의 성폭력과 성차별을 인지하고 바로잡는 것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강의 중에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이런 의료계 내에서의 성차별을 줄여갈수록, 즉 의사들 사이에서의 여성 의사, 남성 의사 사이에서의 성차별을 줄여갈수록 그것이 환자의 건강에도 더 이득이 된다고 하는 연구 결과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여성주의를 이렇게 관점과 비전과 운동 3가지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관점은 여성주의는 차별과 불평등에 대해 깊이 인식하고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 세상을 재해석하는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여성주의, 그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는 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차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가장 잔혹한 차별이라고, 어떤 게 더 심한 차별이었다, 어떤 게 더 잔혹한 차별이었다 이렇게 경쟁할 필요는 없겠지만 어쨌든 가장 오래전부터 있었던 차별이었을 것이기 때문에 가장 약간 눈에 잘 안 보이는 비가시화되어 있는 차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쓰는 어떤 낱말들, 신랑 신부, 네, 이런 것들도 무조건 이제 남자가 앞에 오고 여자가 뒤에 온다든지,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잖아요. 남녀, 부모, 네, 그런 어떤 순서 같은 것들이 너무나 일상적이기 때문에 이 차별은 항상 왜 남자가 앞에 오는가 라고 하는 질문들은 되게 궁금해하지 않으면 아무도 물어보지 않는 질문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가장 오래되고 비가시화되어 있는 이런 차별들까지 인지해낼 수 있는 역량을 우리가 키운다면 다른 차별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인식하고 발견해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거라는 생각에서 여성주의는 관점의 문제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여성주의는 비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비전. 저희가 일하는 이 산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에서는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여성주의만으로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은 어렵지만
여성주의 없이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금 여성주의를 어떤 사람들은 남자들이 지금까지 독식해 왔으니 이제 여자들에게 패를 넘겨. 이 여자들도 이기는 세상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여성주의는 그런 것보다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기고 누군가는 지고 지금까지 여자들이 져왔으니 이제 여자들도 이겨야겠어. 이런 것이 아니라 왜 세상은 누군가는 이길 수밖에 없고 누군가는 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지? 아무도 이기고 지지 않는 그런 세상을 향해 가는 건 불가능한가? 그런 좀 더 좋은 세상, 좀 더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을 해보지 않을래? 라고 하는 그런 비전입니다. 그래서 게임의 승자의 성별을 바꾸는 것을 넘어서 승자도 패자도 없는 그런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가자라고 하는 비전이고요. 세 번째, 여성주의는 그러한 관점과 비전 속에서 지금 발 딛고 선 자리에서 변화를 실제로 만들어가는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변화. 저는 여성차별이나 여성 혐오가 남성들에게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성들 우리 스스로의 생각과 몸에도 여성차별과 어떤 여성 혐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여자는 이래야 돼, 남자는 저래야 돼 라고 하는 이런 이분법들을 계속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넘어서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더 좋은 시민이 되어가자라고 하는 그런 제안과 그것을 실제로 실천하는 운동으로서 여성주의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화장실을 만들어 왔던 과정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 화장실은 산림의원회의 화장실인데 사실 좀 유명합니다. 네. 한국에 몇 개 안 되는 성중립적인 화장실로 좀 유명한데요. 2016년에 만들었습니다. 2016년에 저희가 22평 공간에 있다가 100평이 넘는 큰 건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 이사를 가려고 하니 건물에 있는 화장실 공사를 해야 되는데 처음에 갔을 때 너무 오래 방치돼서 냄새도 참 심하고 좀 으스스한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그보다 더 큰 문제는 화장실 건물 구조였습니다. 화장실 건물이 위쪽에는 여자 화장실, 아래쪽에는 남자 화장실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었는데요. 보이시나요? 네, 그림을 보시면 위에는 변기가 3개 있구나. 밑에는 변기가 양변기가 3개, 남성용 소변기가 2개 해서 변기가 5개가 있죠. 저는 사실 왜 이렇게 만들어져 있을까 좀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여성들이 평균적으로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서구에서는 여성용 화장실에 칸을 조금 더 많이 배치를 하거나 넓이를 조금 더 많이 배치를 하는 방식으로 화장실 이용에서의 평등을 추구하고 있는데 이 건물의 화장실은 대체 왜 이렇게 생겼을까? 네, 저희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장애인 화장실은 장애인 화장실대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또 보호자가 아빠가 딸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아빠 보호자가 딸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또 엄마 보호자가 아들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화장실을 이용할 때마다 항상 곤혹스러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봐왔던 게 있었고요. 지금도 그때에도 산림의원회는 트랜스젠더들을 비롯해서 다양한 성별의 사람들이 진료를 받으러 드나들고 있기 때문에 이 트랜스젠더들에게는 화장실을 이용하는 게 굉장히 큰 어려움이거든요. 저의 진료실에서 화장실을 이용하지 않으려고 물을 잘 마시지 않는다. 평소에 밖에 나오면 물을 거의 마시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던 트랜스젠더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렇게 외모상 성별 구별이 모호한 사람들은 공중화장실 갈 때마다 어마어마하게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성중립 화장실을 만드는 것이 요즘은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1인 화장실이면 뭐 모든 게 다 해결이 되겠죠. 혼자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면. 근데 우리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짓는 건물도 아니고 세를 들어서 살 건데 벽을 다 부수고 화장실을 공사를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일이었고 구조적으로도 공사를 할 수가 없는 벽이기도 했고요. 이런 고민들을 한창 하고 있을 때 강남역 살인사건이 터졌습니다.
강남역 살인사건은 모두가 아시다시피 남녀 공용 화장실에서 벌어졌고, 가해자인 그 남성은 피해자 여성이 들어오기 전에 화장실을 이용했던 5명의 남자들을 그대로 보내고 처음으로 그 화장실에 들어왔던 여성, 일면식도 없고 아무런 관계도 없는 여성을 잔인하게 칼로 찔러서 죽였죠. 그 사건을 접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성별 중립 화장실, 그러니까 그냥 남녀 공용 화장실이라는 것 자체가 엄청 불안한 일일 수 있다라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카메라가 무서워서 화장실을 가기가 힘들다. 몰래 카메라가 있을까봐 화장실을 가기 힘들어서 물을 잘 안 마시게 되고, 물을 잘 안 마시니까 요로결석이 생기고 방광염이 생기고 이런 건강 문제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녀 공용 화장실은 절대 안 돼. 여러 가지 고민들을 같이 했습니다. 저희는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의료기관이니까요.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도 주민들이랑 같이 회의를 하고 풀어갑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한 10차례 가까이 걸쳐서 회의를 했던 것 같아요. 공간만 고민하는 사람들도 토론을 하고, 치준위는 치과준비위원회라는 회의인데요. 이 치과준비위원회에서도 막 경론을 벌이면서 지금 칠판에 화장실만 지금 그려져 있죠. 경론을 벌인 끝에 이렇게 결정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구조와 예산의 한계 속에서 최선의 결정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른쪽은 여성 전용 화장실로 만들었고요. 그래서 여성들 기저귀를 갈 수 있는 공간, 장애인 화장실 이렇게 구성을 했고, 왼쪽은 가족 화장실 겸 공용 화장실 이렇게 해서 여성이든 남성이든 그 어떤 성별이든 상관없이, 또 보호자의 성별과 상관없이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저귀를 갈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장애인 화장실도 있는 그런 공간으로 2가지 화장실을 이렇게 꾸몄습니다. 그래서 산림의원에 견학을 오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견학을 오시면 항상 이 화장실 앞에서 딱 이 구도로 사진을 찍으세요. 한국에 이렇게 몇 개 없는 성중립 화장실이다. 막 이렇게 하면서 감격에 겨워 하시면서 이제 사진을 찍으시는데, 그 사진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립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좀 재밌는 게 있죠. 픽토그램을 이 조합원들이, 지역 주민들과 페미니스트들이 다 하나하나 머리를 맞대가면서 찾아서 넣었습니다. 여자 픽토그램에서 좀 다리를 벌리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수동적으로 휠체어에 타고 앉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휠체어를 적극적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굉장히 액티브한 동작을 취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따로 찾아서 넣은 픽토그램이고요. 여성이 다리를 벌리고 있는 것은 왜 여자 화장실의 여자들은 다 다리를 오므리고 있고 남자들은 다리를 벌리고 있는가? 한번 바꿔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바꿔서 넣은 픽토그램이에요. 그리고 장애인들은 그렇게 수동적이지 않다. 액티브하게 자신의 삶을 개척하고 있으니 그런 느낌을 담아서 장애인용 화장실 픽토그램도 이렇게 바꿔보자. 이렇게 이용을 해왔습니다. 제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그러니까 5년 동안 이 화장실을 매일 이용을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실수를 했어요. 오늘 서울대학교 박물관 지금 도서관에 와서 저는 멀리서 보고 그 다리를 벌리고 있는 픽토그램이 당연히 여자 화장실인 줄 알고 그 화장실에 들어가서 방송하기 전에 옷 매무새를 단장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뒤돌아봤는데 어떤 남학생이 쭈뼛쭈뼛 하면서 칫솔을 들고 머뭇거리면서 서 있어서 저는 처음에 왜 그러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화장실을 나와서 위를 올려다 봤는데 너무나 충격적이게도 다리를 벌린 남자가 거기 그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황급히 그 남학생에게 너무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왔는데, 매일 이 화장실을 이용하다 보니
이 다리 벌린 화장실이 여자 화장실 이렇게 생각을 인이 박혀가지고 오늘 그런 실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친구들에게 농담 삼아 방금 있었던 에피소드를 전하면서 아, 페미니즘이 이렇게 위험하다고 보내기도 했습니다. 네, 어쨌든 그 남학생 너무 죄송합니다. 고의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안쪽에 들어가면 이 각각의 칸들이 운동하는 사람들을 위한 탈의실과 또 일반 화장실, 또 장애인 화장실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고 남성 그 공용 화장실 안에도 남성 전용 칸이 있습니다. 남성들도 이제 같이 이용하기 힘들어하는 남성들이 당연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남성 전용 칸과 장애인 화장실을 같이 해서 좀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남성 전용 칸을 만들었습니다. 기저귀 교체하는 곳과 유아용 변기도 따로 구비를 하였고요. 네, 그리고 장애인 프라이버시와 안전권 침해의 문제로 항상 문제가 되어왔던 자바라 문, 이걸 떼내고 좀 좋은 문으로 문짝 한 개에 50만 원짜리 네, 좋은 문으로 교체를 해서 현재 화장실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화장실 얘기를 이렇게 길게 했던 이유는 이것이 어떤 여성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의료복지사회적 협동조합에서 각각의 성별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의료기관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료협동조합적인 혹은 페미니즘적인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해왔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배제되지 않도록 누구도 편안하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각자의 입장에 서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구조와 예산의 한계 안에서 최선을 다한 결정들을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다시 여성주의 의료로 돌아가서 많은 여성들은 이런 호소를 합니다. 의사들이 내 몸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다. 현재의 의학은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과학기술로서 관찰할 수 있고 이것으로 설명 가능한 어떤 생리적 기전을 가지고 있는 질병만 진짜 질병이다. 그 이외의 질병은 가짜 질병이다. 혹은 상상으로 만들어낸 혹은 심리적인 문제, 정서적인 문제 이런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공한 가정의학과에도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파트가 있어요.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문제들 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Medically Unexplained Problem 이라고 해서 의학적으로, 현재의 의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문제들. 근데 사실 현재의 의학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해서 그게 의학이 아닌 건 아니고 그게 또 실제 문제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의학이 발전하다 보면 다음에는 또 그 알려지지 않은 어떤 기전들이 밝혀질 수도 있고 다만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기술과 지식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 뿐인데 마치 의학의 만능주의에 좀 경도된 사람들은 마치 이런 문제들은 진짜 문제가 아니야. 그거는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지 말으시라니까요. 이렇게 하면서 넘어가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설명들을 여성들이 훨씬 더 많이 듣는 편이어서 여성들은 스트레스 때문이에요 라고 하는 설명을 들으면 되게 짜증이 난다, 화가 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많은 여성 환자들이 의사들이 내 몸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 같다 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비키니 의학이라고 해서 우리 비키니 의학은 가슴과 아랫배 비키니로 가려질 수 있는 그 부분만 여성에게서 중요하고 그 부분만 남성과 특별히 다르고 나머지는 남성과 그냥 동일하게 취급하는 그런 의학을 비키니 의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여성의학, 여성주의 의료라고 하면 딱 이렇게 유방암이나 자궁암, 난소암 혹은 생식과 관련된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만 얘기하는 그런 의학의 사조에 대해서 조금 반대를 하고 싶어서 이걸 비키니 의학, 너네 비키니 의학만 의학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여자 환자들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의사가 내 말을 믿게 하는 게 너무 힘들다.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막 울면 울어서 되게 감정적인 여자로, 아, 여자들은 잘 우는군, 이렇게 읽혀지고, 또 아픔을 꾹 참고 최대한 이성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면, 아, 별로 아프지 않군, 이렇게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어도, 너무 아파서 울어도 별로 아프지 않은데 저 여자는 엄살을 부리는군,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너무 아프지만 꾹 참아도 그럼 실제로 아프지 않군, 이렇게 받아들여져서 내 통증을 훨씬 의사들이 가볍게 여기는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하는데, 실제로 연구 결과에서 의사들은 평균적으로 남성의 통증 호소에 여성의 통증 호소보다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남성들이 우리가 통증을 얘기할 때 0점에서부터 10점까지 하나도 통증이 없는 상태를 0점이라고 하고, 죽을 만큼 통증을 10점이라고 하고, 몇 점이 지금 통증에 대한 점수예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남자가 7점, 여자가 7점 이렇게 얘기하면 그 7점을 동일한 7점으로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남자의 7점은 정말 아프구나, 여자의 7점은 엄살이 심하군,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서 의학에서의 모든 연구들, 특히 자기기입식, 환자의 자기기입식 연구들에 있어서는 이런 식으로 통증을 자기가 스스로 점수화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연구들조차 어떤 남녀에 대한 선입관, 이런 것들이 많이 작용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악순환에 빠지기도 합니다. 의사들이 여자 말을 더 이해하지 못하고, 통증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말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네. 그러다 보니 여자 환자들이 의사를 좀 신뢰하기가 힘들고, 신뢰하기 힘드니까 이 의사, 저 의사, 이 병원, 저 병원 찾아다니게 되고, 소통할 수 있는 의사를 만날 때까지 여러 의사들을 찾아다니게 되는데, 의사들은 사실 이렇게 여러 의사를 찾아다니는 환자를 닥터 쇼핑하는 환자라고 해서 잘 믿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 환자는 의사의 말을 믿지 않아서 여러 환자를 찾아다녔군. 그래서 소통이 되지 않아 여러 의사를 찾아다녔던 여자 환자들은 많은 경우에 닥터 쇼핑하는 환자로 몰려서 더더군다나 의사들이 그 말을 믿어주지 않는 그런 악순환의 굴레에 빠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습니다. 의사들은 여성의 몸과 건강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는가? 의사들은 여성 환자들의 얘기를 충분히 신뢰하고 있는가? 제가 몇 가지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실제로 진료를 했던 환자들의 사례이고요. 첫 번째 사례의 여성분은 28살의 젊은 여성인데, 프랑스 유학 생활을 하던 중에 섬유 근육통이 발생해서 한국으로 너무나 아픈 상태로 귀국을 하게 됩니다. 한국에서 여러 병원들을 전전해도 특별히 이제 뚜렷하게 어떤 병이다 이런 거를 이제 듣지 못했던 상황에서 류마티스 내과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계속 받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의사들이 자신의 통증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어떤 불편함, 이런 것들을 계속 가지고 있었죠. 어느 날 통증이 너무 심해서 입원을 했는데, 그 입원을 해서 한 혈액 검사에서 횡문근 융해증이 발생했다는 증거가 나타나게 됩니다. 횡문근 융해증이라는 것은 뭐냐면 근육을 너무 심하게 사용했을 때, 이 경우에는 통증 때문에 너무 심하게 몸을 떨고 그랬을 때, 근육이 녹아내리는, 통증으로 인해서 몸을 떨다 보니 이 근육 섬유들이 이제 녹아내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한 것인데요. 그 증거가 혈액 검사에서 근육 수치가 높아지고, 또 간 수치나 근육 수치가 높아지고, 소변에 근육이 녹아나오는 흔적들이 보이게 되자, 그제서야 의사 간호사들이 이 여성 환자에게 진짜 너무 아팠겠군요 라고 하면서 태도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정신과에서 약을 좀, 수면제를 좀 더, 안정제를 좀 더 먹어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진통제를 잘 처방해 주지 않다가 혈액검사에서 드디어 근육세포들이 마구 녹아나오는 것들이 증거로서 발견이 되자 믿어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성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횡문근 융해증이 생겼던 그 통증 때 진짜 아팠는데 사실 그때가 제일 아팠던 것도 아니다. 더 아팠던 적도 있었다. 근데 더 아플 때 혈액 검사를 한 건 아니었다. 이번에는 혈액 검사를 했고 횡문근 융해증이 어쨌든 검사 수치에서 보이니까 처음으로 정신과 환자가 아니라 당신은 정말 통증 환자군요 라고 인정을 받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좀 입원해 있는 동안에 당당한 환자로 살 수 있었다. 네, 그 전까지는 엄살이 있는 환자 취급을 받았다면 당당한 환자가 될 수 있어서 너무 아팠지만 차라리 너무 좋았다.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통증을 인정받고 위로를 받을 때 통증이 줄어들거든요. 지금까지 인정받지 못했던 통증을 인정받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너무 아팠어도 좋았다는 얘기를 하셨고요. 두 번째 사례는 또 44세 여성 환자분인데 이분은 한 달 전부터 팔과 다리에 힘이 빠진다라고 하는 증상을 호소하면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셨던 얘기가 요가를 하는데 요가를 1년째 계속 하고 있는데 원래 잘 하던 동작이 요즘은 잘 안 된다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하고 처진다. 근데 요가는 사실 제가 질문을 했던 겁니다. 뭐 예전에 잘 하던 동작 중에 안 되는 동작이 있나요? 라고 하니까 이분이 요가를 하는데 어떤 동작들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하셔서 자, 이 얘기를 빼고 한 달 전부터 팔다리에 힘이 없다,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하고 처진다, 이런 얘기를 진료실에 가서 하면 44세 특별하게 건강에 문제가 없어 보이는 여성이면 보통의 많은 의사들이 좀 쉬세요.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그래요. 뭐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나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사실 페미니즘 의료를 얘기하는 의사로서 그냥 여성에게 스트레스 때문이야 라고 하는 설명을 가능하면 쓰지 말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스트레스 때문이다 라고 하려면 어떤 스트레스인지 좀 정확하게 물어보자. 취업 스트레스냐? 뭐 직장에서의 직장 상사가 출근덕대나 아니면 데이트 성폭력, 어떤 것들, 그런 정확한 스트레스를 알아야지 그냥 뭉뚱그려서 스트레스 때문이에요 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내가 당신한테 관심이 없어요 라고 말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요가가 특히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기 때문에 첫 방문했을 때부터 혈액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근육 수치가 150까지가 정상인데요, 4,000이 넘게 나왔었어요. 이거는 사실 다른 질환이 없으면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문제라서 이제 혈액 검사 결과를 보자마자 대학병원 류마티스 내과로 의뢰를 했었고요. 피부 근육염이거나 전신성 경화증인 것 같다, 이런 이제 의심 진단을 달아서 류마티스 내과로 의뢰를 했고, 이분은 그 길로 한 4주 정도를 입원해서 갖은 검사를 다 받은 다음에 피부 근육염 진단을 최종적으로 받게 됩니다. 이분이 입원을 해서 이런 얘기들을 해주셨어요. 나중에 퇴원해서 진단을 받으려고 입원을 했는데 류마티스 내과 병동이다가 보니까 워낙에 류마티스는 여자 환자들이 많이 걸리는 질환이어서 병실 정말 한가득 류마티스 환자들만 가득 있었다. 다 젊은 30대 40대 젊은 여성들이 다 원인 모르게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에는 류마티스 병동으로 왔다. 네. 근데 그런 여자들만 있었는데 다들 자기한테 그 병원이 대체 어디냐, 산림의원이 대체 어디냐, 나도 거기를 갔어야 되는데, 자기는 6개월 1년 동안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도 아무도 류마티스일 거라고 생각을 못해서 너무 진단이 늦어져서 힘들었다, 그런 얘기들을 들었다고, 자기는 운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들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최종적으로 어쨌든 안타까운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면서도 그래도 그 말을 믿어주는 의사 환자 관계를 맺을 수 있어서 진단이 좀 빨리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에 조금 안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면 류마티스는 어차피 죽을 병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죽을 병 아니니까 그게 뭐
3개월 일찍 진단이 되든 6개월 늦게 진단이 되든 크게 문제는 아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께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남자가 가슴이 아프다고 하면 심장내과에 보내지고 여자가 가슴이 아프다고 하면 정신과로 보내진다 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실제로 미국에서 급성 복통으로 필라델피아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 1000명을 분석한 결과 여성 환자들이 남성보다 치료받기까지 한 25% 시간만큼 더 대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급성 심근경색으로, 급성 심근경색은 죽을 병이죠. 네. 죽나 사냐 하는 그 병으로 응급실에 방문한 여성들도 남성에 비해서 7배나 더 많이 집으로 돌려보내졌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들은 나온 지 좀 됐어요. 네, 이 연구들이 나오면서 여성의 심근경색 증상은 남성들의 심근경색 증상과는 좀 다르게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 전형적인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왼쪽 팔이 저리는 그런 증상이 아니라 소화가 안 되는 것 같고 더부룩한 것 같고 이런 식의 증상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증상을 놓치면 안 된다. 이런 연구 결과에 근거해서 이렇게 여성들이 심근경색으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남성들에 비해서 많이 집으로 돌려보내지는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의학계의 정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2020년 1월달, 2월달 심사보험평가원에서 나온 소식지인데요. 이렇게 써놓았더라고요. 아버지의 건강을 위협하는 심혈관 질환. 이것을 보고 참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2019년 심혈관 질환으로 병원에 내원한 그 한국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수는 100만 명이 넘습니다. 110만 113만 4,890명이죠. 네. 어쨌든 100만 명이 넘습니다. 이 중에 한 66만 명 정도가 남성이고요. 46만 명 정도가 여성이에요. 그러면 여성의 비율을 따지면 전체의 41.94%거든요. 41.94%면 이게 남성의 질환이라고 하기는 좀 힘든 문제 아닌가요? 근데 이 소식지에는 버젓이 이렇게 실려 있었어요. 훌륭한 아버지, 건강한 아버지. 사회인이 되고 가정을 꾸리면서 자신보다는 가족과 직장을 생각하며 살아온 아버지. 가장이라는 무게는 어느덧 중년이 된 아버지의 어깨를 무겁게 누르고 있지만 이제는 자신의 건강을 우선으로 돌봐야 할 때다. 건강한 아버지가 가정과 직장에서 훌륭한 아버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너무 맞는 말입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건강한 아버지, 훌륭한 아버지를 얘기하는 동안에 이 41.94%의 여성들은 심혈관 질환이 여성들에게는 잘 생기지 않아 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여전히 진료를 받고 있고 본인도 이것이 심혈관 질환은 아니겠지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놓쳐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여성들은 충분히 연구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애널리스 비어리라고 하는 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암컷으로만 연구를 하면 왜 수컷을 포함하지 않았나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항상 받는데요. 하지만 수컷으로만 연구하면 이런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동물 실험을 할 때 수컷으로만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성들도 생리를 하는 것처럼 암컷 쥐들도 당연히 생리를 하기 때문에 이 생리 주기에 맞춰서 호르몬이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되는데요. 여성들은 보통 한 28일에서 35일 정도의 생리 주기를 가지고 있지만 쥐들은 이 주기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이 빠른 주기의 호르몬 변화에도 불구하고 어떤 약이 일정한 농도를 유지하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려고 하면 기술적으로 조금 더 복잡하기 때문이죠. 연구 설계가 조금 더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연구를 조금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수컷만으로 연구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문제는 실제 약을 먹는 사람들은 남성들만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 생리를 하고 호르몬 수치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여성들이
이 약을 먹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야 뒷센베리는 얼마 전에 의사들은 왜 여자의 말을 믿지 않는가 라고 하는 책이 번역이 되었죠. 마야 뒷센베리는 그 책에서 여성은 암쥐와는 다르다. 하지만 숫쥐는 더더욱 아니다. 동물 연구를 할 수밖에 없다면 숫쥐보다는 암쥐가 나를 대표하길 바란다. 이런 통렬한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성의 관점에서 볼 때 이제 어떤 사건들이나 의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모든 것들이 좀 다르게 보이게 되는데 저는 여성의 관점에서 보는 얘기를 할 때는 선녀와 나무꾼 얘기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엄청 잔혹한 동화죠. 어렸을 때 대체 왜 이런 동화가 아이들에게 읽혀졌는지 잘 모를 정도로 지금 보면 굉장히 잔혹한 동화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사냥꾼에게 쫓기던 사슴이 친절한 나무꾼의 도움으로 죽음을 모면하자 나무꾼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서 하늘나라 선녀가 내려와서 목욕하는 연못을 나무꾼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친절하게 나무꾼에게 선녀의 옷을 훔치고 선녀를 아내로 맞아서 아이를 셋을 낳을 때까지 날개옷을 돌려주지 말아라 라고 충고를 하죠. 자, 사슴은 자기가 고마운데 왜 선녀를 선물로 줄까요? 이건 굉장히 오래된 어떤 선물 계약 같은 방식을 떠올리게 합니다. 남성들 사이에서 어떤 동맹을 맺을 때 혹은 남성들이 서로 감사를 표하고자 할 때 여자를 선물로 주던 그런 것들을 좀 떠올리게 하죠. 나무꾼은 선녀들이 목욕하는 연못에 가서 훔쳐봅니다. 도찰, 몰래카메라 이런 거를 하는 거죠. 훔쳐보고 난 다음에 선녀의 날개옷을 훔칩니다. 절도. 그리고 그 훔친 선녀의 날개옷으로 선녀를 협박하죠. 돌려주지 않겠다. 나와 결혼하지 않으면 날개옷을 돌려주지 않겠다. 협박과 강요. 그리고 선녀를 지상에 감금합니다. 하늘나라로 못 돌아가게, 자기가 원래 살던 곳으로 못 돌아가게 하는 것, 강제로 못 돌아가게 하는 것은 사실은 감금인 거죠. 선녀를 몇 년 동안 감금하고 아이를 낳게 하죠. 이 과정에서 강간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동화에는 나오지 않지만 선녀가 아이를 둘을 낳았을 때 날개옷을 보여달라고 눈물로 애원을 하고 나무꾼은 아이를 둘이나 낳았으니 이제는 내 사람이 되었겠지 이런 마음으로 이제 날개옷을 선녀에게 보여주는데 선녀는 그 순간 날개옷을 입고 아이를 한쪽 팔에 하나씩 낀 다음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가 버립니다. 나무꾼에게 정말 1만큼의 애정도 없다는 거죠. 실제로 이 선녀 나무꾼을 지금 와서 이런 방식으로 해석을 해보면 정말 많은 여성에 대한 성폭력, 가정폭력, 여러 가지 젠더폭력, 감금, 협박, 강요, 강간 이런 범죄들로 얼룩져 있는데 어렸을 때 읽을 때는 대단히 아름다운 은혜를 갚은 아름다운 사슴의 이야기 이런 방식으로 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슴의 입장에서 혹은 나무꾼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이 이야기를 선녀의 입장에서 읽어본다면 얼마나 잔인한 일인가. 그래서 우리가 의학을 지금까지 만들어져 있던 어떤 의학 지식 같은 것들을 여성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읽어본다면 어떤 느낌일까. 그런 얘기들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 처녀막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네, 처녀막. 그림에서 지금 보이시는 것이 이제 처녀막의 여러 가지 모양들입니다. 사람마다 되게 다양하게 생겨 있어요. 처녀막이 막인 줄 아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진짜로 막인 줄 아는. 진짜 막일 수가 없죠. 진짜로 막이 있으면 생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네, 생리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거기에는 막이 아니라 구멍이 있구나. 그래서 이것을 질주름이라고 용어를 바꾸자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용어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녀막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실제로 여성들에게 검진을 못 받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되고도 있습니다. 예전에 성교육 강사로 유명하신 분이 있었어요. TV에 자주 나오시는 성교육 강사분이
천여막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천여막은 꼭 성관계를 해야지만 없어지는 게 아니다. 자전거를 열심히 타거나 뭐 운동을 열심히 하거나 막 그럴 때도 천여막이 파열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요, 제발 첫날 밤에 천여막이 터진 파열된 흔적, 핏자국을 찾으려고 막 이부자리를 뒤지고 이런 짓 좀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훌륭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를 TV에서 보고 있었던 제 친구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나는 이제 남편과 결혼해서 첫날 밤을 맞이할 때까지 자전거도 못 타겠구나. 자전거를 열심히 타면 천여막이 파열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전거도 못 타겠구나. 그 용어가 천여막이라고 하는 용어로 남아있는 이상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느낌들을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갱년기가 되어서 생리가 이제 없어지게 되는 현상을 폐경이라고 했었는데, 그것을 완경 혹은 종경이라는 말로 좀 바꾸자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폐경은 다들 폐자를 쓰는데요. 이제 실제로는 다들 폐자를 쓰고 있지만 어감상 이제 쓰레기 폐기장 할 때 그 폐자랑 너무 닮아 있어서 어감이 너무 좋지 않다. 그래서 생리가 그냥 닫힌다 이런 느낌보다 생리를 완결했다 라는 느낌으로 완경, 이런 좋은 의미로 좀 바꿔서 써보자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이런 대안적인 용어들이 우리 의학을 좀 더 풍부하게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몇 가지 연구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환자와 의사 사이의, 그러니까 성별의 일치가 얼마만큼 성별의 불일치가 얼마만큼 심장마비 환자에게서, 여성 심장마비 환자에게서 환자의 사망률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미국 국립과학회지에 실린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20년 동안을 관찰을 했습니다. 플로리다 주에 있는 모든 병원 응급실을 찾은 급성 심근경색 환자들을 58만 명, 20년 동안 분석했으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를 분석을 한 거죠. 58만 명의 데이터를 가지고서 분석을 했습니다. 환자의 어떤 뭐 동반 질환이라든지 환자의 연령, 환자의 인종, 네, 여기 미국이니까요. 환자의 인종, 그리고 환자의 젠더, 이런 것들과 의사 변수, 의사의 성별, 의사가 남자냐 여자냐, 의사가 면허를 취득한 날짜가 언제냐, 그러니까 즉 의사가 얼마나 경험이 많은 의사인지 이런 것들을 막 분석을 했더니 이런 놀라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충격적인. 의사와 환자가 젠더가 일치하는 경우에 사망률이 낮아지더라. 즉 남자 의사가 남자 환자를 보고 여자 의사가 여자 환자를 봤을 때 일단 사망률이 좀 낮아지더라. 그런데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남자 의사에게 치료받은 여자 환자, 그러니까 사망률이 너무 높더라. 즉 여자 의사들보다 남자 의사들이 여자 환자의 통증에 조금 더 공감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20년 동안 이런 결과가 생겼다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추가적인 분석들을 해보니까 여자 심근경색 환자들이 어떤 응급실에서 더 잘 살아남았냐 하면 여자 의사 비율이 높은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는 병원에서, 그리고 남자 의사들도 최근에 여자 환자를 진료한 경험이 있으면 여자 환자에 대한 사망률이 조금 더 낮아지는 걸로 나왔습니다. 즉 진료를 더 잘한다는 거예요. 진단을 더 잘 해냈다는 겁니다. 그 남자 의사가 최근에 여자 환자를 본 진료 경험이 있을수록, 또 똑같은 남자 의사라고 하더라도 같이 일하는 응급실에 여자 의사가 일을 하고 있을수록 여자 환자들의 사망률이 낮아졌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의사들 집단 내에서 여자 의사, 남자 의사가 균형 있게 존재하는 것이 정말 환자의 건강에도 정말 필요한 일이구나. 그리고 환자가 호소하는 어떤 통증을 무시하지 않고 간과하지 않고 잘 들어주는 것이 실제 환자들의 사망률을 낮출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조금 다른 얘기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방금 얘기랑 이어질 수도 있는데, 네, 의사 집단 내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가. 방금 보셨죠? 응급실에 여자 의사들이 있을수록 남자 의사의 진단 실력도 높아진다는 것. 남자 의사들만 일하고 있는 응급실에서는 여자 환자의 사망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 네. 이번에 소개드릴 논문은 자마라고 하는 저널에 실린 것인데 역시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의학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이제 여성 의사들과 남성 의사들이 각각 치료한 노인 환자들에게서 사망률과 재입원율을 비교를 한 것인데요. 노인 입원 환자의 사망률을 연구를 해보자 여성 의사가 이 노인 환자 사망률과 재입원율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도 역시 굉장한 대규모 연구였습니다. 노인 입원 환자 158만 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했을 때 여자 의사에게 치료받은 환자들이 남자 의사에게 치료받은 환자들에 비해서 사망하거나 30일 이내에 재입원할 확률이 유의하게 적었습니다. 더 이제 많이 살아남았다는 거고 더 이제 건강하셨다는 거죠. 이 이유를 분석을 해보니까 왜 그랬냐 하면 진료팀에 소속된 여성 비율이 높을수록 좀 협력적인 행동이 조금 더 많이 나타나더라. 이런 것이 있었고요. 또 여자 의사들이 남자 의사들에 비해서 조금 더 진료 지침을 잘 준수하더라. 가이드라인을 잘 준수하더라. 그리고 더 많은 예방 서비스를 처방하는 경향이 있더라. 그리고 여자 의사들이 남자 의사들보다 환자와의 어떤 정보 전달이나 파트너십 형성, 의사소통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유능한 측면이 있더라. 네, 이 논문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많은 여자 의사들이 여자 의사로서 살아남으려면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해야 돼 라는 얘기들도 많이 해주셨어요. 남자들은 아주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아도 많은 과들에 갈 수 있지만 여자 의사들은 의대생 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받아주는 과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더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아무래도 좀 더 교과서적인 진료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들을 서로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 얘기도 보면 협력적인 행동, 의사소통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진료팀에 소속된 여성 비율이 높을수록 그 진료팀 전체가 협력적 행동을 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의사들의 집단에서 그렇습니다. 즉 어떤 한 성별로 고정이 되어서 진료팀이 운영되는 것보다 다양한 성별, 다양한 인종, 다양한 계급 이런 사람들이 이루어져서 만드는 진료팀이 훨씬 더 실력이 있는 결과들을 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이 종이는요, 제가 브라질 여행을 할 때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로에 있는 레즈비언 바를 갔을 때 그 바에 있던 치과 광고입니다. 그 오돈톨로기아라고 하는 저게 치과거든요. 치과 디페렌시아다. 이거는 뭐 약간 다른 치과, 차이가 있는 치과, GLTB. 브라질에서는 LGBT라고 하지 않고 GLTB라고 하기 때문에 GLTB를 위한 좀 다른 치과. 그 밑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다르다면 다르게 대우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제 닥터 산드라라고 하는 여성 치과 의사였습니다. 게이와 레즈비언, 트랜스젠더, 바이섹슈얼을 위한 좀 다른 치과. 이 치과 광고를 보고 너무 재미있었어요. 같이 갔던 친구랑 너무 신기하다라고 했었는데 왜냐하면 그때 한국에서는 이 성소수자의 비병리화를 주장을 하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성소수자가 질병이 아니다. 제발 질병이라고만 하지 말아줘. 성소수자가 게이가 레즈비언이 정신병이 아니야. 이것을 인정받기 위해서도 너무 힘든 싸움을 하고 있었는데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로에 갔더니 이거는 그냥 병리화하는 질환으로 취급한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성소수자를 위한 특별한 더 좋은 서비스가 필요해
라고 하는 정도까지 나아가 있어서 이런 게 한국에도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성소수자들은 많은 차별을 겪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조차 차별을 겪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가시성 여부에 따라서 차별 경험 여부가 달라집니다. 가시성이라는 것은 얼마나 그 성소수자성이 드러나는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레즈비언이야 라고 말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내가 레즈비언인지 모르는 그런 외모를 가진 사람과 내가 트랜스젠더야 라고 말하지 않아도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트랜스젠더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그런 가시성, 그런 가시성을 가진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차별에 노출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료기관에서 차별을 경험하신 분들께 어떤 차별이었는지 여쭤보았더니 부적절한 질문이라든지 모욕적인 말이나 비난, 진료나 치료를 거부한다든지 입원실을 제한하거나 부당한 검사를 요구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성소수자들은 실제로 이성애자에 비해서 더 많이 아프다고 합니다. 사회적인 폭력이나 차별에 더 많이 노출이 되고 필요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제가 일하는 산림의원에서 트랜스젠더 환자들이 트랜스젠더로서의 트랜지션, 그 트랜지션은 그러니까 성별이 바뀌어가는 과정을 트랜지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트랜지션 치료를 받기 위해서 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만 꼭 호르몬 치료가 아니더라도 그냥 머리가 아파서, 배가 아파서, 감기에 걸려서 그렇게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게 어디에서부터 오시냐면 경기도에서부터 서울 은평구에 있는 산림의원까지 혹은 서울 강동구에서 서울 은평구까지 근처에 있는 의원에 가서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내보이는 것 자체가 조금 힘들고 어려워서 혹은 주민등록증을 내보였을 때 왜 주민등록번호가 1번인데 본인이 아니신가요? 라는 얘기를 들었다거나 아니면 주민등록번호와 외모가 정확히 딱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당했던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먼 길임에도 불구하고 거기까지를 오시는 거였죠. 그럼 이분들은 너무 아프면 그래도 멀리라도 찾아가겠지만 웬만큼 아플 때는 병원에 잘 안 가는 방식으로 대응하기도 합니다. 한국 LGBT 커뮤니티 사회적 욕구 조사에 따르면 병원에서 차별받거나 무례한 대우를 받는 것이 걱정되어서 병원에 가지 않은 적이 있다 라고 응답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무례한 대우를 받은 분들도 있지만 받을 것이 걱정이 되어서 이 어떤 걱정과 불안 이런 것들은 실제 우리가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필요한 때에 받지 못하게 하는 중요한 장애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성소수자들의 삶을 조사를 했을 때 조금 더 자살을 시도할 확률이 높고 홈리스가 될 가능성도 좀 더 크고 암 검진을 제때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여러 가지 질환들에 노출될 가능성도 더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런 건강에서의 유해 요인들을 좀 줄이고 더 건강한 사람으로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가장 필요한 것은 사실은 사회적인 차별이나 혐오를 없애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국에서는, 이게 영국 BBC 뉴스에 뜬 기사였는데요. 영국에서는 모든 환자들에게 섹슈얼리티를 묻는 것을 영국 국영 의료 시스템, 내셔널 헬스 시스템에서 기본으로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외모적으로 어떤 가시성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혹시 트랜스젠더세요? 라고 물어보지 말고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의 섹슈얼리티는, 당신의 젠더는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보자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물어보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해야 의료진들도 환자들도 자기에게 정말 적합한 의료들을 받을 수 있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는 의료계 내에서의 성차별과 성폭력에 대한 실태조사 얘기인데요. 보시면 의료기관 내에서 되게 많은 성폭력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여자의사회에서 2010년에 조사를 했던 것을 보면 여학생의 39.9%, 여성 전공의의 45.5%가 성희롱 또는 폭력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험한 적이 있다 라고 답을 했어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여학생 1200명과 여성 전공의 12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질문을 했을 때 이런 답이 나왔습니다. 충격적이죠.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 2017년에 조사를 했을 때 28.7%가 성희롱, 10.2%가 성추행의 피해를 직접 입었다 라고 대답을 하였고요. 성추행의 가해자로는 누구가 제일 많으냐라고 했을 때 사실 1순위는 환자였습니다. 환자, 그 다음은 교수, 상급 전공의, 동료, 직원. 네. 그러니까 여성 전공의들은 사실 의사면 이런 병원 내 권력에 의해서 보호가 되고 있을 것이다. 누가 어떤 환자가 의사를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를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여성 전공의들은 그 의사 집단 내에서는 가장 나이가 어리고 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가장 많은 이런 성적인 폭력에 노출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간호사들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네. 최근 5년간 의사 성범죄자의 검거 현황을 보시면 의사뿐만 아니라 한의사와 치과의사도 모두 포함한 것인데요. 강간이나 강제추행 이런 것들로 검거된 의사들이 539명이나 됩니다. 굉장히 많죠. 이런 상황이니 내시경을 한 번도 받지 않았다. 왜냐하면 무서워서 라고 답을 하는 여자 환자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실제로 수면 내시경 검사를 위해서 내원한 여자 환자들을 마취 중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의사의 사건이 보고가 되기도 했고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반복적으로 그루밍 성폭력을 했던 사실이 또 밝혀지기도 했고 2020년 3월 달에는 큰 대형 병원의 산부인과 인턴이 수술 중인 환자에게 성추행을 한 것이 알려져서 인턴 수련이 취소되었던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있다 보니 많은 여성 환자들이 안전한 진료실을 정말 꿈꾸고 바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발맞춰서 성범죄 의사들의 면허를 좀 취소하자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에 되게 반발을 하는 의사들도 있어요. 의사에게만 너무 법이 가혹하다. 의사들은 성범죄를 하면 성범죄로도 처벌을 받는데 의사 면허가 취소가 되면 그걸로도 이중처벌 받는 셈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의사들도 있는데 사실 그렇게 의료인에게만 법이 가혹하지는 않습니다. 2020년 5월 달에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판결을 했어요. 자신의 딸들을 강제추행하는 등 여러 가지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서 실형을 선고받은 택시기사가 운송사업 면허가 취소가 됐는데요. 이 운송사업 면허 취소에 대해서 택시기사가 면허 취소가 부당하다라고 헌법 소원을 걸자 헌법재판소가 헌법 취소는 타당하다 라고 전원일치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택시를 이용하는 국민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시민들의 택시 이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도로교통에 관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면허 취소는 정당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의사에게 적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의사들도 어떤 진료실 안에서의 공공의 안전과 시민의 건강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런 법들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젊은 의사들은 중범죄자 의사 면허 취소하는 것은 찬성한다 라는 의견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전공의의 한 70% 정도가 중범죄자는 의사 면허를 취소해도 된다. 다만 어떤 의료적인 사고들,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떤 의료적인 사고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면책을 해주고 오히려 실제 살인이라든지 강간이라든지 강도 이런 중범죄에 대해서는 의료인 결격 사유로 지정을 하자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얘기들을 하면 많은 의사들이 걱정을 합니다. 오해가 생기지 않을까. 나는 진료 중에 특별한 감정이 없이 성폭력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전혀 없이 환자의 몸을 의료인으로서 당연히 만졌는데 그런 것들이 오해가 되어서 성추행한 의사로 몰리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요.
실제 그런 환자들도 약간 긴가민가 하는 그런 순간들을 많이 맞이하게 됩니다. 이 의사가 성추행을 하려고 하는 의도였는지 아니면 아닌지, 나만 괜히 오해를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환자들도 항상 걱정을 하고, 어떤 순간에 내가 그때 좀 더 강하게 밀쳤어야 했는데, 혹은 강하게 이건 아니라고 얘기했어야 했는데 라고 하면서 자책하는 순간들을 가지기도 하는데요. 역류성 식도염이 의심된다면서 제 가슴 아래를 눌러서 이 환자분은 소리를 지르고 나와서 교내 성폭력 상담실에 신고를 했던 분이었습니다. 이 경우 제가 이 사건을 알게 됐던 것은 이 성폭력 상담실에서 저에게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자문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기 때문이었는데요. 의사분의 입장에서는 당황했을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진료실에는 간호사도 있었고 진료실 문은 열려 있었고 오전 4시간 진료 동안에 120명의 환자를 보는 중이었기 때문에 성추행을 하고 싶어도 사실 물리적으로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사건에서는 성추행의 의도가 의심이 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어떤 환자들의 입장에서는 함부로 대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들이 내가 폭력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잘못 받아들여지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어떤 소중히 다루어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을 만한 그런 진료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필요하고, 그래서 처벌은 아니지만 그냥 병원 전체적으로 좀 이 병원 내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을 받는 것이 좋겠다라고 했던 자문 결과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여성 환자들은 많은 경우에 환자여도 여전히 여자 역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민우에서 만든 아플 수 있잖아 라고 하는 책에 나와 있던 얘기들인데요. 이런 여성들의 호소가 있습니다. 병원에서 보니까 친정엄마 없는 젊은 여성들이 있더라고요. 40대 주부들, 남편이 와서 간병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여자로 산다는 건 아픈 순간에 정말 최악이야. 맘 놓고 편할 수가 없어요. 병원에 입원해가지고도 남편 걱정, 자식 걱정하고. 이런 분도 있었습니다. 암 수술하고 태어나는 날 시어머니한테 이런 얘기를 들은 거죠. 애들은 내가 데리고 있으니까 너는 퇴원하고 가서 네 남편 밥 해줘라. 얼마 전에 그 서울시에서 임신 준비를 위한 무슨 안내문 이런 걸 만드는데, 출산 준비를 위한 안내문 이런 걸 만드는데, 출산 전에 준비해야 될 것, 남편이 산후조리원에 입고 갈 와이셔츠, 넥타이 이런 것들을 출산 준비물이라고 넣어가지고 안내문을 만들었다가 한참 얘기가 됐던 적이 있었죠. 이런 식으로 여성들은 본인이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환자로서의 시간인 경우에도 잘 보호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주의 의료는 저는 여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의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사들이 평균적으로 남자 환자보다 여자 환자의 통증 호소를 더 무시하는 경향이 있고, 더 여자 환자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통증 호소를 소중하게 받아들이고, 무시하지 않고 간과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환자의 말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보살핌 노동을 소중히 여기는 의료가 여성주의 의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보건의료 노동자는 대다수 여성들이거든요.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보면 거의 대부분 여성들인데 의사가 남자가 많기 때문에 보건의료 노동자가 마치 남성인 것처럼 상징화돼서 드러나기도 하는데, 실제로 여성들이 주변을 돌보고 그런 역할들을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그런 돌봄의 역할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여성주의 의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성주의 의료에서 이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차별에 저항하는 것. 기존의 의료는 사실 이성애 중심적이고 다양한 성소수자를 병리화해 왔던 역사도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의존성 인격장애가 있다라고 진단을 한다든지,
왜 가정폭력 피해자가 남편을 떠나지 못하는가? 왜 매 맞으면서도 가정을 지키는가? 아, 그 여자는 의존성 인격장애가 있기 때문이야. 라고 진단해왔던 그 세월이 있습니다. 네. 과거에는 동성애를 정신질환으로 진단을 하기도 했었죠. 네. 조금 더 멀리 나아가 보자면 어떤 인종을 의학적으로 우수하다고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던 의학의 역사도 있었고요. 인종차별을 정당화해왔던 의학도 있었고, 성차별을 정당화해왔던 의학도 있었습니다. 지금의 의학 지식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더 발전해 나갈 것이고, 앞으로 더 발견해 나갈 것이죠. 그래서 그냥 우울증은 여성들에게서 좀 더 높아 라고, 우울증의 유병률이 여성에게서 더 높다 라고 얘기하고 끝내는 의학이 아니라 왜 여자들이 더 우울할까, 그 원인을 밝히는 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여성주의만으로 좋은 세상을 만들기는 힘들지만 여성주의 없이 좋은 세상을 만들기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돌봄과 돌봄 노동을 소중히 여기면서 폭력과 차별에 반대하고 진정한 자기 몸의 주인이 되어가는 돌봄 여성주의 의료, 이런 길에 여러분들도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이 있나요? 네. 채팅창에 질문 하나 올라왔습니다. 아, 네. 특정과에서 여성 레지던트 수를 제한하는 이유는 예전에는 그 넌킴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남성들은 이제 의대를 졸업하고 나면 군대를 가니까 군의관의 수를 조절하기 위해서 이제 군의관으로 갈 사람과 군의관으로 가지 않을 사람, 이렇게 나누어서, 그러니까 사실 남자가 꼭 군의관으로 가는 건 아니니까요. 군대를 갔다가 와서 이제 오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어떤 숫자를 조절하는 게 타당하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고 그냥 그 과의 분위기가 여성들을 그냥 한두 명 이렇게 가니쉬처럼 인정은 해주지만 우리 과가 전반적으로 여자들을 많이 받아들여서 과 내의 여성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마치 과가 약해지고 있다. 우리 과가 인기가 떨어지고 있어서 남성들이 지망을 하지 않고 있어 라고 하는 지표처럼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서 여성들이 늘어나는 것을 좀 제한하는 그런 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약간 힘을 많이 써야 된다고 하는 과들은 네, 여성 전공의들의 네, 진입을 많이 막고 있고요. 네. 선생님, 몇 분들이 코멘트를, 질문 아니고 코멘트를 네. 달아주셨는데 네. 간단하게 했는데 마무리 멘트. 아, 네. 강의도 열심히 들어주시고, 네, 긴 시간이었는데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또 공감되는 좋은 강의였다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답글을 달아주셔서 제가 더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런 네, 여성주의 의료에 대한 얘기들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장들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